최근 태국 총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공식 석상에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터지게 되고 태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브라운이에요.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을 다니는 3학년 학생이죠. 오늘 수업은 태국의 정치 상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배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태국 정치의 최근 변화를 다뤄볼 겁니다. 이 장면부터 보죠. 챈들러 교수님은 스크린에 탁신 친나와 전 총리와 현 총리인 그의 딸 패통탄이 나란히 공식 석상에 선 사진을 띄우셨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탁신 친나왓.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였고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죠. 그는 친기업 정책과 인프라 개발, 농민 지원 정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권력 남용과 부패 혐의로 축출됐습니다. 그의 말에 교실 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죠. 중요한 점은 그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일찍이 추진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변경되어 탁신과 중국 고위 관료들의 회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자본을 유치했고 FTA와 인프라 투자 확대도 추진했어요. 당시로서는 꽤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이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경제적 관계는 언제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지정학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여러분, 탁신 친나와 가문은 화교 출신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화면을 전환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 태국에 정착한 가문이죠. 그는 중국과의 정서적 거리도 가까웠고 실제로 경제적 유대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등장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겠죠.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탁신이 권력에서 쫓겨난 후에도 태국 내에서 그의 지지층이 강하게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탁신은 태국의 농촌 지역과 도시 빈민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어요. 의료보험 확대, 농가 부채 탕감, 마을 발전 기금 조성 등의 정책이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했죠. 이런 정책들은 군부와 왕실 중심의 기존 엘리트들에게는 위협으로 여겨졌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또한 탁신은 태국 정치의 오랜 관행이었던 누구도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는 불문율을 깬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부와 관료 시스템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적을 만들었고 결국 쿠데타로 실각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실각한 후 15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죠? 그의 딸이 총리가 되고 그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권력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며 노트북에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정치에서 과거는 절대 과거로 남지 않는다. 오늘의 현재가 되어 돌아온다. 교수님은 이제 마이크를 들고 교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태국의 사례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는 권력의 네트워크,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적 역학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 그녀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후계자로 길러졌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패통탄의 정치 경력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08년 그녀가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정치에 입문한 시기예요. 아버지가 실각한 지 불과 2년 후였죠.
당시 그녀는 부동산 사업가였는데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교수님은 이제 그녀의 선거 캠페인 포스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얼굴과 함께 태국어로 쓰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태국을 되찾자. 그녀의 선거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과거의 태국을 되찾자였죠. 문제는 그 과거의 중심이 바로 탁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패통탄은 자신만의 정치적 비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나요? 사실 그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려 했어요. 여성 권리 신장과 디지털 경제 발전 같은 현대적 의제를 내세웠죠.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교수님 대신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탁신 친나왓 2.0을 만들고 있어요. 정부 고위직에도 탁신 시절 인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고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태국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그들의 이력이 표시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현 내각의 핵심 인사 중 60% 이상이 과거 탁신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필기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권력의 연속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교수님은 이제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셨어요. 패통탄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장면이었죠. 제 아버지는 저의 멘토입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는 태국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가족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왕조의 탄생이에요. 아시아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필리핀의 마르코스 가문,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가문, 한국의 박정희와 그의 딸 박근혜, 정치 권력이 가문 내에서 계승되는 현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레이첼이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결국 박근혜를 탄핵시켰잖아. 태국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챈들러 교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셨나 봐요. 엘리자베스와 레이첼, 좋은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사례와 태국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국은 시민사회의 힘이 강했고 언론의 자유도 상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고 왕실 모독죄 같은 법률이 비판적 목소리를 제한하고 있죠.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태국에는 탁신에 대한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어요. 농촌 지역과 도시 서민층은 그를 여전히 영웅으로 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패통탄의 권력은 생각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은 단순히 아버지의 꼭두각시인가요? 아니면 그녀 나름의 정치적 야심이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둘 다입니다. 그녀는 분명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녀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탁신의 딸로만 기억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죠. 교수님은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것은 태국의 경제 지표와 중국과의 무역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가족 정치가 태국의 대외 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태국의 대외 관계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와 그에 따른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에 주목해 봅시다. 저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제목을 적었어요. 태국, 중국 관계와 지역 역학 변화. 교수님은 이제 무역 통계가 담긴 그래프를 가리키셨습니다. 탁신은 중국과의 연결을 다시 시작했고 패통탄은 그 다리를 넓히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지난 2년간 태국,
중국 간 무역량이 38% 증가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무려 65% 늘었죠. 숫자들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수치들을 빠르게 필기했습니다. 옆자리에 레이첼이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의 확대입니다. 태국은 한국과의 F-35 관련 협의를 전격 중단했죠. 대신 중국산 무기 수입과 방산 협력 강화가 발표됐습니다. 교실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국방 분야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을 의미하니까요. 중국은 태국에 JF-17 전투기와 VT-4 전차를 판매하기로 했어요. 또한 태국 해군을 위한 잠수함 기술 이전도 논의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 협력의 시작이에요.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농업과 기술, 디지털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도 살펴봅시다. 농업 스마트화 협력, AI 인프라, 고속철도 모두 중국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점차 밀려나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그럼 태국이 친중 노선을 공식화한 건가요?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사실상 그렇죠.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태국 외교부는 여전히 모든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그 말과 다릅니다. 교수님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각 국가들의 중국과의 관계 깊이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은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의 이런 선택이 미국, 중국 경쟁 구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은 1954년부터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미군 기지를 제공했죠. 그런 태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태국은 한국, 일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했어요. 그런데 패통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죠. 교수님은 이제 한국, 태국 관계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변화일 겁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태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였으니까요. 방산,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교수님, 이런 변화가 태국 내부의 정치적 역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핵심을 짚는 질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사실 이 모든 대외 정책 변화는 국내 정치 강화를 위한 전략이기도 해요.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 탁신 가문의 권력은 더욱 견고해질 테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런 변화가 얼마나 예측 가능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여러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인터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아시아 전문가로 보이는 노 교수의 인터뷰였죠. 탁 씨는 10년 넘게 해외에 있으면서도 정계 인맥을 유지했고 자금망도 그대로였습니다. 지금의 태국은 민주주의로 포장된 권력 세습 구조죠. 두 번째 영상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교수인 것 같았어요. 그녀의 분석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탁 씨는 망명 시절 대부분을 두바이에서 보냈지만 그의 사업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그는 중국의 여러 고위 인사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 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던 때였고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우호적인 정권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탁신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저는 의문이 들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중국은 탁신의 복귀를 미리 계획하고 지원했다는 건가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종종 표면 아래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니까요.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여러 뉴스 기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탁신과 중국의 비공식 접촉 기록, 중국 기업의 태국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었죠. 보시다시피 패통탄이 총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중국의 태국 투자는 급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탁신 가문과 연결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죠. 교실 안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정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전직 관리로 보이는 사람의 인터뷰였습니다. 중국은 탁신 가문을 장기 투자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들과 손을 잡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략은 항상 장기적이었어요. 그들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움직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서양의 정치가 4년 임기에 맞춰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이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내 중국 투자 현황을 지도로 표시한 것이었죠. 방콕과 동부 해안 지역, 북부의 치앙마이 등 주요 지역에 중국 자본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은 이 투자들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이에요. 교수님은 화면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중국이 투자한 지역들은 대부분 태국의 주요 항구, 공항, 철도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죠. 레이첼이 질문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태국 국민들에게는 알려져 있나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양분되어 있어요. 도시의 중산층과 지식인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과 서민층은 중국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더 관심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결국 정치도 경제가 좌우하는구나. 교수님은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정치 평론가로 보이는 사람이 영어로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탁신이 다시 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그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요. 문제는 이것이 태국의 민주주의와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끄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뉴스 너머에 있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중은 모르고 있었던 이 상황이 이제 태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필기하면서 이 수업이 단순한 학점 취득을 넘어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국제 정치는 표면 아래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한국 언론의 기사 헤드라인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국 간, 태 FTA 확대 보류, 스마트 농업 분야도 중국과 추진. 한국 외교부, 유감 표명. 해외 에너지 투자 기업들, 태국 철수 움직임.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한국은 태국과 방산, 농업, 디지털 등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자처했지만 중국이 자본과 정치적 영향력을 앞세우며 들어오자 사실상 밀려났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CNN 뉴스의 영상 클립을 재생하셨어요. 방콕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 중국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과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요. 레이첼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왜 태국 사람들은 한국과의 협력 중단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국과의 협력은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죠. 삼성전자가 태국에 설립한 공장은 5,000명 이상을 고용했고, 현대자동차의 투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둘째, 한류의 영향력이 큰 요인이에요. K-팝, K-드라마의 인기로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았거든요. 문화적 영향력은 종종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많은 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중국 협력의 잠재적 위험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부채 함정 우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인 후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스리랑카, 라오스 등의 사례가 있죠. 둘째, 지역 기업과 산업의 약화. 중국 기업들은 종종 자국 노동자를 데려오고 현지 기업보다는 자국 기업에 하청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셋째, 환경 문제. 중국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종종 환경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았죠. 넷째, 주권과 독립성 약화.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정치적 자율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이제 태국 대학생들의 인터뷰로 바뀌었어요. 한 여학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고 우리의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죠. 하지만 중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 방향에 관한 것이죠.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국제관계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대가를 수반한다. 수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끄고 칠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패통타는 탁신. 오늘 수업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정치가 아닙니다. 시스템 속에 권력의 유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권력의 얼굴을 바꾸는데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지금 태국이 하고 있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종속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자율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비록 당장은 덜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기술 이전과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한 발전 모델을 제공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의 노예가 되는 선택은 분명 잘못된 방향이며 이는 단순한 학문적 관점이 아닌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각국은 자신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노트북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어요. 태국의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가문인가?
벨소리가 울리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민주주의와 권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국가의 미래,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기로 한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총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우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보니 한국이 태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태국 총리의 선택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극심한 산불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한국도 현재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으로 산불 지원이 가장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원이 끊긴 태국은 한국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산불에 대한 대책 능력이 없는 태국은 몇 주째 산불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넬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전공 수업에서 연구하고 있는 전 세계 산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매년 산불 시즌이 되면 온통 불바다가 됩니다. 창문을 열면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요. 최근에는 저희 가족이 사는 마을 근처까지 불이 번져서 2주 동안 대피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요.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헥타르의 숲이 불타고 있죠. 지난해만 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약 250만 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되었어요. 그건 서울 면적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자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블랙서머라고 불리는 대형 산불로 인해 약 30명의 사망자와 3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코알라와 같은 고유종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죠.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며 수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어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과 기반시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죠. 한국 정부는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특수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곳 중 하나는 태국이에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치앙라이 등 북부 주요 관광지들이 자욱한 연기에 뒤덮여 있고 태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으며 대기 오염 지수는 위험 수준을 크게 넘어섰어요. 태국 정부는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산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건조한 날씨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인해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림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죠. 오늘 세계 환경 문제와 해결책 강의에서 마이클 교수님은 특별히 산불에 대한 토론 시간을 마련하셨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산불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색 점들이 미국, 호주, 그리스, 태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촘촘히 찍혀 있었죠.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산불 문제와
각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최근 산불과 관련된 국제 협력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산불 지원 활동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산불 문제도 심각한데 타국의 산불 진화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산불 지원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의 산불 진화에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해왔어요. 2020년 호주 대형 산불 당시에는 산불 진화 전문가 팀과 함께 방화복, 소방장비 등 특수장비를 보냈고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때는 소방 헬기와 함께 첨단 진화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터키의 산불 때도 지원금과 구호 물자를 신속하게 전달했죠. 마이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넬리의 설명처럼 한국은 산불 대응에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강원도 지역에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지원에 앞장서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산불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한 감시 체계인데 이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답니다. 한국소방청은 2019년부터 국제 산불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24시간 대기 상태로 해외 산불 발생 시 48시간 내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또한 한국은 최신 소방 헬기와 특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2년 태국 북부 산불 때 한국의 지원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치앙마이 근처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소방 헬기 2대와 전문 인력을 파견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진화 속도가 훨씬 빨라졌죠. 한국은 특히 태국과 2018년에 산불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 협약에 따라 한국은 태국의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장비를 제공했고 매년 태국 소방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제 지원에 나서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국제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죠. 호주에서 온 에밀리가 의견을 더했습니다. 저희 호주도 한국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2020년 블랙 서머 당시 한국에서 보내준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산불 진화 전문가들이 가져온 새로운 진화 기법은 우리 소방관들에게도 많은 배움을 주었어요. 마이클 교수님이 다시 화면을 넘기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은 한국이 개발한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과 드론, 지상 감시망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몽골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까지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 저는 궁금증을 또 하나 제기했어요. 한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적극적인 국제 산불 지원을 하고 있나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전통적으로 산불 지원에 적극적인 국가들이지만 최근 한국의 활동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술적 혁신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자국의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데 적극적이죠. 마이클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바꾸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산불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태국의 상황인데요.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자 태국 북부 지역의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넓은 지역이 두꺼운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국에서는 끔찍한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태국 북부 치앙마이주에서는 2주 이상 산불이 지속되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실시간 대기 오염 지도가 나타났는데 태국 북부 지역 전체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치앙다오와 옴코이 지역에서는 수천 가구가 이미 피해를 입었고 대기 오염은 방콕을 포함한 태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현재 태국 77개 주 중 57개 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준을 초과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게 심각한데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의 공기질 지수 AQI는 무려 500을 넘어서고 있어요.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100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태국 주민들의 모습과 자욱한 연기에 가려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들의 사진이 보였어요.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극심한 건조함과 강한 바람이 겹치며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태국은 평소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인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태국 북부는 매년 건기인 2월에서 4월 사이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규모와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이번에는 태국 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치앙마이 병원들은 현재 호흡기 질환 환자로 넘쳐나고 있어요. 입원 환자 수가 평소보다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번 산불의 영향은 건강뿐만 아니라 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의 주요 관광 수입원인 북부 관광지들이 연기로 뒤덮이면서 예약 취소율이 70%를 넘어섰다고 해요. 저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소방대원들이 밤낮 없이 산불과 싸우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마을 주민들도 직접 물통을 들고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주민들과 소방관들이 함께 산불을 진화하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소식은 태국 정부가 국제적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특히 전에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준 한국에도 공식 요청을 보냈어요. 클래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화면 속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환경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번 산불은 태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국 정부는 태국의 지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교실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도 너무 놀라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도 현재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국내 소방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의 산불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화면으로 전환하셨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거부 결정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관광객과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 그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반항 감정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일부 태국 정치인들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더 큰 문제는 태국이 한국의 지원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은 태국의 산불 진화 장비와 전문 인력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이전까지 제공했습니다.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태국 정부는 이러한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산불 감시 시스템과 장비의 유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력 훈련 프로그램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죠. 미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왜 자국의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건가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의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문제가 장기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방해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외국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국내 산불 상황의 심각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지만, 외교가에서는 태국 내 한국인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인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태국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한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국제재난 지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은 그동안 재난 지원에 있어 매우 관대한 국가였습니다. 지난 5년간 국제재난 지원 규모가 GDP 대비 상위 10위 안에 들었죠. 특히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이번에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화면으로 전환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국 매체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특히 SNS에서는 반한 정서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갈등 상황이 안타까운 점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태국 주민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산불 진화 기술과 장비는 태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태국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태국 총리는 최근 협력을 강화한 국가에게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만큼 전문적인 산불 진화 기술과 장비를 갖춘 국가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환경 문제와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그것의 취약성도 보여줍니다.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글로벌 이슈이지만 결국 국가 간 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국가는 국제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태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 태국은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북부의 최신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산불은 이전보다 훨씬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었고 연기는 더 짙어 보였습니다. 태국은 한국이 과거에 제공했던 첨단 소방 헬기와 특수 진화 장비의 지원이 중단되자 산간 지역의 산불 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수님은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전역의 대기 오염 지수가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 77개 주 중 60개 이상의 주에서 대기 오염 지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은 모두 휴업 상태이며 공항도 일부 운영이 중단되었어요. 특히 북부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국제 산불 전문가 그룹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제 산불 관리 협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원이 없는 태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KA-32 소방 헬기와 산불 진화, 특수부대의 부재가 태국의 산불 대응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세계 산불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국의 반복된 산불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산불 대응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죠.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태국 현지 TV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태국 주민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패통탄 총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큰 실수였어요. 한국은 항상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는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성의 인터뷰였어요. 중국과의 협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마을은 벌써 2주째 연기로 뒤덮여 있고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 소방대원들이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또 다른 젊은 여성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끊고 한국과 다시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중국은 말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끄시고 다시 강의를 이어가셨어요. 태국 내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과의협력 복원이 확산되고 있어요. 일부 시민단체들은 총리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런 태국 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한국인 안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교수님은 다시 태국 산불 현장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물통을 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끊기고 중국과의 협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태국의 산불 피해는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수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어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데 관광산업은 거의 마비 상태이며 농업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이번 사례는 국제환경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정치적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환경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와 정치, 그리고 인간의 감정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결국 국경을 초월한 인류 공통의 과제이고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환경 전문가로 성장한다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태국의 산불 때문에 태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산불 진화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됐고 한국의 지원이 끊기게 된 태국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 관광업이 추락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태국인들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특이한 행동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핀 행동을 확인 후 상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마들렌이에요. 3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다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특히 윌슨 교수님의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이 좋았어요. 부모님을 따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특히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과 한국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문화도 달랐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트북을 펼치며 지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잠깐 훑어보았어요. 교토의 금각사, 서울의 고궁, 부산의 해운대, 각각의 사진에는 제가 만났던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이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이 특별히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늘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지역의 관광 동향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시죠.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관광 산업의 핵심 요소라는 제목이 떴죠. 여러분,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제가 답을 하려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관광지의 시설이요. 숙소의 청결도요. 교통이 편리해야 해요. 음식이 맛있어야죠. 관광지의 안전성이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해요. 학생들의 대답이 쏟아질 때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가셨어요. 곧 칠판이 다양한 의견으로 가득 찼죠. 모두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분명 관광지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려 보았어요.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 교토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곳의 시설은 최신식이 아니었고 교통도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했던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났죠. 혹시 현지인들의 친절과 서비스 정신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윌슨 교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멋진 관광지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가 있다면 관광객들은 그곳을 또 찾고 싶어 하겠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관광 산업에서 사람이라는 요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객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지 상인들의 태도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불친절함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 학생들이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저도 파리에서 겪었던 불친절한 카페 직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들진 못했어요. 대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이처럼 관광객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죠.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수백 명의 잠재적 관광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202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한 관광객 가족이 피라미드 근처 상점에서 심각한 바가지 요금을 당했죠. 간단한 식사와 기념품을 구매했는데 무려 현지 시세의 5배를 요구했다고 해요. 거부하자 상인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집트 현지 뉴스 화면이 떴어요. 관광객들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보였죠. 또 다른 예로 2024년 초 모로코의 페즈 구시가지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현지 가이드를 사칭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런 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모로코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파리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광객들이 기대했던 친절하고 로맨틱한 파리의 모습 대신 불친절한 현지인들과 무성의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심한 실망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 말씀을 듣자 지난번 파리 여행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는 경우예요. 베니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식당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예로 작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카페라떼에 무려 85유로를 청구한 식당이 큰 논란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베니스는 관광객을 기피해야 할 도시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광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유산이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관광 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고 SNS에서는 이 나라를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성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인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베트남. 다른 학생이 추측했죠. 필리핀일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에요. GDP의 20%가 관광 수입이라고요.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교수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띠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태국은 분명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신이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최근 방콕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태국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 등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격히 줄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카오산 로드, 파타야 해변, 푸켓의 유명 관광지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왔죠. 한때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인들의 10배 가격을 지불했더군요. 항의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 화면이 이어졌어요. 파타야의 한 해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적발되었습니다. 비치체어 대여료를 일반 요금의 5배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죠. 나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국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은 호구라는 인식이 만연해져 있다는 거죠. 특히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관광 산업은 매우 섬세한 산업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죠.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나띠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듣는 건 분명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이 이어서 보여주실 자료들은 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 산업의 주요 수입원 변화 2018에서 2023이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의 관광 수입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전체 관광 수입의 약 23%를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했죠.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큰 소비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태국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차별 사례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화면에는 여러 SNS 게시물들이 떴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은 사례, 파타야 해변에서 한국인들에게만 비치체어 대여를 거부한 사례, 푸켓의 마사지샵에서 한국인들을 거칠게 대한 사례 등이 차례로 나왔죠. 우리 반 한국 유학생 효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SNS에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특히 방콕 시내의 유명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격을 2배로 부르는 게 일상화됐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이기도 했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효연 씨 말씀이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이 단순한 바가지 요금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현지 뉴스 보도였죠. 지난달 방콕의 한 유명 야시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일행이 상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이었죠.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숙소 예약을 했음에도 체크인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요.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는 듯 했어요. 이런 차별의 배경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강력 범죄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약 밀매와 같은 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한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미디어에서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여기에 태국 내 특정 집단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국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이런 차별적 행태는 결국 태국 관광 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한국의 주요 여행사들이 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개별 여행객들도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태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45%나 감소했습니다. 효연이가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갔어요. 최근에는 위협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제 친구는 지난달 방콕 여행을 다녀왔는데 택시 기사가 한국인이란 걸 알고는 일부러 외진 길로 돌아가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금을 요구했대요. 거절하자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띠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저는 그녀가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걸 교수님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의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관광객의 국적을 구별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상인들은 마치 귀한 보물을 찾듯 한국인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한 시장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는 거리마다 한국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지나가면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죠. 마치 사파리에서 희귀한 동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우리는 그들을 다시 우리 시장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한때 태국의 관광 산업을 이끌었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희귀종이 되어버렸다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교수님은 또 다른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나서야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좋은 물건을 알아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착한 손님들이었거든요. 태국 상인들은 이제 관광객들의 국적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화면에는 관광객 국적 구별 기준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첫째, 외모적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갸름한 얼굴형과 밝은 피부톤을 가진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 K-문화의 영향으로 세련된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언어와 억양의 차이예요. 한국어는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과 존댓말이 많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어는 성조가 뚜렷하고 아 발음이 특징적이죠. 셋째, 행동과 제스처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태국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Y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넷째,
식사 습관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찾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나눠 먹는 특징이 있죠. 또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SNS 사용 패턴과 사진 촬영 스타일도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V 포즈를 자주 취하고 얼굴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외적인 특징 외에도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의 행동 양식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 대체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태국의 사원을 방문할 때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신발을 벗는 등의 기본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관광객들은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평가도 있죠. 반면 중국 관광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큰 소리로 중국어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렇게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구별하려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으로 확인되면 정상 가격에서 할인을 해서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에는 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일부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행동이 각국의 SNS와 여행 후기 사이트에 퍼지길 바라고 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태국 상인들이 달라졌다. 이제는 한국인에게 친절하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반대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경험담이 공유되길 바라는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 이면에는 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이 한국 관광객 유치에는 무관심한 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방콕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돌아오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를 비판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의 사진들이 떴어요. 상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 관광객 없인 태국 관광도 없다. 총리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죠. 이처럼 태국의 관광 산업은 정부와 상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관광 산업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진정성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위상입니다. 2024년 초 글로벌 관광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관광객 그룹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한국인 관광객들은 높은 소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둘째,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SNS를 통한 자발적인 홍보 효과가 매우 큽니다. 효연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글 안내판을 설치하고 한국어 가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숍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중동의 두바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관광 산업에서 특정 국적의 관광객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광 산업의 발전은 모든 관광객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진심 어린 서비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나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여러분, 관광 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고 관광지가 아무리 유명해도 결국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관광이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이 보였어요. 수업은 끝났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 제가 관광 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었죠. 이렇게 한국인이 사라지자 결국 한국인을 애타게 찾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태국인들의 행동을 보니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남아시아 농업 강국 태국이 현재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의 농업 발전은 자국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태국 국민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고 태국 총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UC 버클리 농업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레이첼입니다. 처음 이 학과에 지원할 때만 해도 단순히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서 선택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계 식량 문제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오늘 들었던 세계 농업 발전과 국제 협력 수업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강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켈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옆자리의 마이클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죠. 미국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이잖아요. 흥미로운 대답이네요. 하지만 틀렸어요. 그 다음으로 엠마가 손을 들었죠. 네덜란드 아닐까요? 첨단 농업 기술로 유명하잖아요. 교수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덜란드의 농업 기술은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지면 이 나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였어요.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혹시 한국이 아닐까요?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하면 삼성이나 현대, K-팝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코피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지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3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교수님은 칠판에 코피아라고 쓰시며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코피아는 코리아 프로그램 온 인터내셔널 어그리컬처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각 국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코피아의 실질적인 성과였어요. 아프리카의 7개국에서는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전수하여 식량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요.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발전 경험과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있죠. 미니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농업 발전 과정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통일벼 개발로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고 기계화 농업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죠. 당시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지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문제와 비슷해서 우리의 경험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은 매우 특별하죠.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도움으로 벼 재배 기술을 현대화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채소 재배 기술을 도입해 농가 소득을 크게 높였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비슷한 기후와 토양 조건 덕분에 기술 이전이 더욱 효과적이었죠. 미니가 자신감 있게 덧붙였어요. 네, 맞아요. 코피아 센터들은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열대성 기후에 맞는 재배 기술을 연구하죠. 한국은 이런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농업 환경과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는 현지 농민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새벽 시간대에 교육을 진행하고 필리핀에서는 태풍이 잦은 기후를 고려한 내재해성 작물을 개발했죠. 이런 세심한 접근이 바로 한국의 농업 지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불현듯 저는 이전에 들었던 수업이 떠올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실시한 마셜 플랜처럼 한국의 코피아도 세계 농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입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세계와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강의실은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코피아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코피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가 있는데요. 혹시 어느 나라일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미얀마인가요? 최근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캄보디아요. 아직도 빈곤율이 높잖아요. 필리핀 아닐까요?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교수님은 모든 답변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러다 창가에 앉아있던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죠. 인도네시아요? 최근 농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모두 좋은 관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태국입니다.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의자가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차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코피아의 지원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협력은 태국 농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쌀과 카사바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농가 소득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프로젝터에는 태국의 농업 발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상향하던 그래프가 갑자기 급격히 꺾이는 모습이 선명했죠. 하지만 최근 2년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태국 내 반한 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한국인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불편한 기색이 마음에 걸렸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혹시 태국에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태국에 있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급증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 절도나 사기였는데 점점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대요. 급기야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까지 발생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코피아도 결국 태국에서의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사진과 함께 최근 태국의 정책 변화가 표시되어 있었죠. 코피아를 비롯한 한국 기관들이 떠난 후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지난달 중국과의 농업 협력 강화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농작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농가 소득은 평균 42% 하락했으며 식량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쌀과 카사바 생산량의 급감이 두드러졌죠. 차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그건 공정하지 않은 분석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제 자료에서 나타난 데이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특히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코피아가 활동하던 시기와 그 이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차이 씨,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현재 태국의 상황은 정치적 판단이 농업 발전을 저해한 안타까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된 협력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차이를 흘깃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분노감이 보였죠. 그녀는 이 상황을 버티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위기는 농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방콕에서 중국인 관광객 연쇄 납치 사건 발생, 푸켓 리조트에서 중국인 실종, 치앙마이 야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 사건 급증. 처음에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범죄가 이제는 중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던 태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들어 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수치였죠. 특히 방콕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중국인 3명 연쇄 납치 사건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태국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고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죠.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 친구가 이번 봄 방학 때 태국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태국 여행주의보가 내려졌나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27개국이 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관광 수입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 3분기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더니 2024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최근의 사태는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때 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요. 교수님은 차이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어요. 차이 씨, 데이터를 보시죠. 방금 보신 것처럼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켓의 한 리조트에서는 중국인 일가족이 납치된 후 거액의 몸값을 요구받는 사건도 있었죠.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통계들이 나타났어요. 관광객 감소로 인한 호텔업계의 위기, 여행 관련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관광지 상권의 몰락, 모든 지표가 태국의 관광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관광 전문가들은 태국이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저는 차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경제 지표가 가득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태국의 경제적 타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 산업의 붕괴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2023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관광 수입은 무려 71%나 급감했다고 해요.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가 경제의 치명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콕, 푸켓, 치앙마이 같은 주요 관광 도시들의 타격이 심각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카사바는 52%, 사탕수수는 38% 감소했습니다. 특히 쌀과 카사바는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잭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왜 이렇게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코피아가 태국에서 철수한 후 태국은 중요한 기술적 지원을 잃었어요. 예를 들어 코피아는 태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고수학 품종을 개발하고 첨단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죠. 스크린에는 더 자세한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농업 생산성 지표 2024년 기준. 단위 면적당 쌀 수확량 45% 감소. 농작물 병해충 피해율 167% 증가. 관계시설 효율성 38% 하락. 농가소득 평균 56% 감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쌀 품질의 하락입니다. 태국 쌀의 국제시장 가격이 톤당 평균 538달러에서 312달러로 급락했어요. 이는 품질 저하로 인한 것이죠. 제 옆자리의 사라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지? 교수님은 마치 그 말을 들으신 것처럼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대 농업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코피아가 제공하던 스마트팜 시스템, 병해충 예방 프로그램, 기상 데이터 분석 등이
중단되면서 태국 농업은 사실상 10년 전으로 퇴보했다고 볼 수 있죠. 화면에는 태국 농가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말라버린 논, 병해충에 감염된 카사바 밭, 버려진 농기계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농가 소득이 감소하니 새로운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죠. 국제시장에서 태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어요. 국제시장 점유율 변화 2024년 기준. 쌀 수출 세계 1위 4위로 하락. 카사바 수출 세계 1위 3위로 하락. 사탕수수 수출 세계 4위 8위로 하락. 과거 태국은 아시아의 곡창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보시죠. 특히 눈여겨볼 점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태국의 위상 변화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시아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동남아시아 농업 경쟁력 순위 2024년 기준. 쌀 생산성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밀려 3위. 농업 기술 혁신 지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4위. 농산물 수출액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 스마트팜 보급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4위. 농가 소득 수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5위. 특히 베트남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코피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베트남은 이제 많은 분야에서 태국을 앞서고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베트남은 코피아와 협력하여 메콩강 델타 지역의 첨단 농업 단지를 조성했고 그 결과 쌀 생산성이 헥타르당 6.8톤까지 증가했어요. 반면 태국은 4.2톤에 그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충격적인 뉴스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스크린에는 방콕 민주기념탑 앞에 모인 수만 명의 시위대 사진이 떴어요. 패통탄 정권 퇴진, 중국 의존 정책 중단하라, 농민을 살리라는 플래카드들이 눈에 들어왔죠.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의 분노가 거세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농가 부채율 평균 187% 증가. 농가 파산 신청 전년 대비 234% 증가. 청년 농업 종사자 이탈률 45% 증가. 농촌 지역 실업률 32% 증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중국 의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과의 협력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스크린에는 최근 태국 중국 농업 협력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중국식 하이브리드 쌀 도입 태국 기후에 부적합으로 실패. 스마트팜 전환 사업 기술 호환성 문제로 중단. 농업용 드론 도입 유지 보수 문제로 80% 방치. 관계시설 현대화 예산 문제로 계획 대비 15% 실행. 게다가 중국의 차관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태국의 대중국 부채는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니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더했어요. 태국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시골에서는 패통탄이 태국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방콕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는 약 50만 명이 참여했어요.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스크린에는 시위 현장의 생생한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온 모습, 청년들이 쌀 포대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노인들이 농기구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 시위대의 주장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 즉각 퇴진,
중국 의존 농업 정책 전면 재검토. KOPIA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한국과의 관계 복원. 특히 농민들은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는 검증되지 않은 중국의 농업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교실 뒤편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차이였죠. 그녀는 분노를 삼킨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 전역 77개 주 중 64개 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주요 산업인 동북부 지역의 시위가 가장 격렬하죠. 이번 주에만 13개 지역에서 공공시설 점거 농성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와 있었어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까지 태국 농가의 35%가 파산할 것으로 예상됨.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농업 경제 수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 사례였죠.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국가의 영향력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만 측정되지 않아요. 한국은 자신들의 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성실히 나누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해왔습니다. 태국의 현재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요. 벨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지만 아무도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두가 오늘 배운 내용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농업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을 얻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단순한 농작물 생산과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교실을 나서는 차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어딘가 결연한 기색이 느껴졌죠. 아마도 그녀는 오늘 수업을 통해 자국의 현실을 더 명확히 직시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진정한 국제협력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농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 한국이 못 살았을 시절을 생각하며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또 이러한 도움의 고마움도 모르는 태국을 보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